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기후위기 이야기를 살펴보는 숲속의 생활 코너입니다. 이현대 에디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 에어컨은 어떻게 세상을 지배했을까?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벌써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확 더워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에어컨 트는 곳들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두 분은 요즘에 집에서 에어컨 틀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정말 한참 더워질 때까지는 에어컨 거의 안 틀거든요. 원래도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여름이 저는 굉장히 생존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와.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이제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씻고 나서 맞아요. 습기가 아니, 더위도 더위인데 요즘 여름 왜 이렇게 습하죠? 정말 이 습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어서 요즘에 좀 틀고 있습니다. 우리 해림 에디터는 어때요? 저도 씻고 나와서 어제 당장 그랬던 것 같아요. 씻고 나와서 이제 밥 먹을 때 네. 건조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근데 씻고 나와가지고 습하면은 그렇게 더운 것도 아닌데 땀이 줄줄줄 맞아요. 나기 시작하잖아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니. 이거는 습하면은 조금만 더워도 무조건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방금 씻었는데. 그러니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을 네. 투자해서 씻는 데 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또 한 번 틀면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뽀송뽀송한 네. 느낌을 딱 느끼고 나면은 사실 에어컨이 없던 시대로 돌아가기 힘들죠. 맞아요. 이게 참, 제가 첫 질문을 요즘 집에서 에어컨 틀으셨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질문은 성립하지 않았거든요. 너네 집에 에어컨 맞아요. 있니? 맞아요. 같은 질문이 이제 오히려 더 많이 하던. 풍족한 집안이면은 선풍기가 2대가 있었다. 그게 이제 풍족한 집안의 이제 그 기준이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작년 어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국내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이 98%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밥솥이 97%고 전자레인지가 96%인데 그거보다 이제 에어컨이 더 흔한 전자 제품이 된 거죠. 제가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저희 집에 밥솥은 없고 에어컨이 있습니다. 밥은 안 해 먹어도. 아니, 여러분, 햇반이란 좋은 게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많이 안 하니까 할 땐 딱 맘먹고 솥밥 지어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그 밥솥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에어컨 없이는 또 못 산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되네요. 네. 네, 이게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에어컨 보유율이 6%밖에 안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30년 사이에 거의 모든 가정에 이제 에어컨이 들어오게 된 건데, 그 어떻게 해서 에어컨이 이렇게까지 가정을 파고들 수 있었는지 오늘 좀 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발행한 컨텐츠 중에 스티븐 브라니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쓴 에어컨의 덫이라는 롱리드 아티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아티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막 그 옛날 뉴스 영상 같은 것들 보면 이제 열대야 때 한강 이제 나와서 주무시고, 네. 예, 그 이제 텐트 쳐가지고 이제 산에서 주무시고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에어컨 틀고 자면 되니까 뭐 그런 풍경들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에어컨의 어떤 그 전기세, 또 전력 소비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좀 관심이나 이제 뭐 그런 어떤 생각도 되게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렇죠. 에어컨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게 이제 전력 소모가 크다. 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여름철만 되면 관련된 뉴스 기사들도 막 쏟아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방 하나를 시원하게 만드는 소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 냉장고 4대를 가동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크기의 집 한 채를 시원하게 만들려면 냉장고 15개 이상을 그 전력을 소비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몇 해 전에 왜 베이징에서 엄청나게 이제 뜨거웠던 여름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베이징에서 사용한 전력 용량의 절반이 이 에어컨에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전체 전기의 절반이 에어컨에 사용됐다는 거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되게 에어컨이 잘 보급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런 추세인가요? 그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제 보고서를 발간한 게 있는데 2016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8년 전 기준으로 16억 대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로 환산하면
5명당 한 대가 있는 꼴인데 이게 2050년이 되면 한 56억 대가 될 거다. 이렇게 어머.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에어컨 보급률이 한 8% 정도 되는 것이 이제 남반구에 좀 많이 나라들이 네. 몰려 있는데 그 나라들에 한 28억 명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곳이 이제 경제 발전을 더 하게 되면 당연히 에어컨 수요도 늘 테고 그래서 이제 냉방 수요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가팔라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 그런 이제 국가들에서 이제 인구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그렇죠. 같고 그런 문제들이 있군요. 이게 또 그리고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막 요즘에 이제 난리인 그 AI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데도 전력을 엄청나게 먹잖아요. 예, 진짜 전력 소비량이 앞으로 뭐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서 정말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이 냉방에 사용하는 그 전력 소비량이 그러니까 에어컨에만 들어가는 게 영국에서 전체 전기 사용량이 맞먹는다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 특히 남반구에 몰려 있는 나라들이 미국 정도로 에어컨을 이제 펑펑 틀게 쓰게 되면 되나? 네. 앞으로 전 세계 전력의 13%가 에어컨에만 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무섭네요. 그런 시대가 올까봐. 그렇죠. 아니 이 에어컨이라는 거 어떻게 발명이 됐는지 제가 대충은 알거든요. 그 발명하신 이름도 알아요. 제가 이제 발명가들을 잘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캐리어가 그렇죠. 이제 브랜드이기도 하잖아요.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이 캐리어가 만든 게 바로 에어컨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미국인 엔지니어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이 1902년에 개발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에어컨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기온을 낮추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에 이제 발명됐을 당시는 온도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습도 때문에 만들어진 기계였는데 이 캐리어가 이제 캐리어라는 이 엔지니어 이분이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인쇄 공장에서 습도를 이제 줄이는 그런 문제를 담당하던 뭐 환기 장치 기업의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인쇄 공장 같은 곳에서는 습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습도가 높으면 종이가 이렇게 말리고 잉크도 번지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캐리어가 공장의 공기에서 열을 제거하면 습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간 기술하고 거의 똑같은 기술로 따뜻한 공기를 흡수한 다음에 차가운 표면을 지나면서 시원하고 건조한 공기를 내뿜는 에어컨이라고 하는 기계를 이제 발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명이 이제 인쇄 공장에서 이렇게 잘 쓰이고 뭐 섬유 공장, 제약 공장 이런 다양한 이제 공장에서 많이들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미국 하원, 뭐 백악관 이런 곳에 202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이제 공공기관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뭐 극장, 백화점 이런 곳이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한 90년 정도 전만 해도 에어컨이라는 것은 뭐 공장에 있거나 아니면 극장, 백화점 같은 이런 곳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기계였던 거죠. 근데 어쩌다가 집에서 이렇게 되게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예, 참 요 대목이 되게 재미있는데 그 1938년까지 미국에서는 400가구에 한 가구만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1940년대 후반이 되면은 에어컨이 이제 일반 가정에 막 퍼지면서 미국 전역을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상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에어컨이 왜 이렇게 급증했을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우니까. 그렇죠. 나도 필요하니까. 이제 뭐 지갑 사정도 넉넉해졌으니 에어컨을 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실제로는 그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 단순히 소비자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 만들어진 수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전후에 주택 건설 붐을 배경으로 산업이 그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 수요 자체가 없었던 게 창출됐다라는 건 거죠. 그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46년에서 1965년까지 미국에서 3,100만 채의 새로운 주택이 건설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에어컨은 신의 선물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좀 날씨가 좋은 지역에만 집을 지을 필요가 없고 남부 뜨거운 지역 뭐 뉴멕시코 이런 데에서도 북부 스타일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학자 게일 쿠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건축가, 건설업자, 은행가들이 에어컨을 먼저 수용했고 소비자들은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에어컨이 있고 나서 비로소 미국 남부의 대도시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뭐 휴스턴, 댈러스, 뉴올리언스 이런 곳들은 애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대도시가 형성될 수 없는 지역인데 이 캐리어가 만든 에어컨 덕분에 도시가 네. 생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도시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그래서 에어컨이 이제 보급이 된 게 아니라 에어컨이 있어서 도시가 생기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이 주택 건설할 때 뭐 이렇게 에어컨을 막 보급하고 했던 것 외에 또 다른 요소는 없었어요? 예,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전력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전력회사가 막 새로운 고객들을 이제 찾아다닌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당연히 우리 고객이 집에서 전기를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이용하는 전기의 양을 건물 부하라고 하는데, 이 전력회사들이 에어컨이 심각한 수준의 부하를 발생시킨다는 거를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미국 뉴욕의 전력회사 콘 에디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그 전신이 커먼웰스 에디슨이라는 회사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 1935년에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에어컨의 전력 수요가 연간 50%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상당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큰 돈 벌 기회가 생겼다라는 건 거죠. 와. 그래서 이 전력 회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에어컨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막 1950년대 되면은 자기 회사 돈을 들여서 에어컨을 홍보를 해요. 라디오, 영화, 광고 이런 거를 냅니다. 에어컨 회사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전력 회사가.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하는 어떤 그런 건설 회사에는 막 자금도 지원해주고 각종 할인 혜택도 제공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그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왜 1970년쯤 되면은 미국 주택의 35%가 이제 에어컨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게 그 3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200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예요. 야, 근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에어컨의 수요라는 건 사람들이 더워서 막 이제 필요로 했던 거라기보다는 뭐 주택 건설 업계 그리고 전력 회사가 되게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 한 번 사람들의 삶에 에어컨이 들어오고 나면은 당연히 계속 쓰기를 원하잖아요. 그 맞아요. 시원한 거를 누가 한 번 중독성이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나서 이제 빼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살펴보면은 에어컨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된 과정이 소비자의 선택이 아니라 어떤 통제 불가능한 힘에 의해서 좀 나쁘게 말하면 조종이 된 거죠. 그래서 메리 메카시라고 하는 작가가 1967년에 쓴 어떤 책에서 자기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어떤 미묘한 그 선택의 제약을 받았었다라고 하면서 네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미국 호텔 객실에서 당신은 에어컨을 켤지 말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창문을 열 수는 없다. 정말 그래요. 맞아요. 저도 호텔에서 그런 거 많이 느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막 인기 있는 그 부자집들, 이제 고층 네. 빌딩들에서 이제 아예 창문 못 열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제 공조 시스템, 환기 시스템만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열리더라도 되게 조금만 열리게 만든 곳들 되게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용 건물들이 에어컨이 필수적으로 탑재돼야 할 방식으로 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1970년대 어떤 상업용 고층 건물들 같은 거 보시면 거의 다 뭐 통유리의 고층 건물인 거잖아요. 당연히 햇빛 반사력이 약하고 환기 기능도 부족해서 전력 소비의 막 절반 가까이를 냉방에 써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9.11 사건으로 이제 무너지게 됐지만 1973년에 이제 세계 무역센터가 완공이 됐는데,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에어컨이 설치돼서 건물 전체를 냉방했다라고 네. 해요. 근데 그 건물에서 매일 쓰는 전기의 양이 그 인근에 있는 8만 명 정도 사는 도시가 있는데 네? 그 도시의 전력 소비 전체와 맞먹는 양이었다라고 합니다. 야, 건물 하나에서 도시 전체가 쓰는 전기의 양을 쓰고 있었다. 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근데 통유리로 지어져서 이제 푹푹 찌는 건물 되게 우리나라에도 많고, 그 건물들이 전 너무 약오르는 게 반대편 건물도 엄청 덥잖아요, 그거. 그렇죠. 예, 이게 또 언론에서도 되게 여러 번 지적됐고 막. 근데 심지어 막 시청청사, 막 구청청사도 그렇게들 많이 짓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에어컨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이제 세 번째 이유일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미국식 건축, 미국식 생활 방식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미국식 건축과 미국식 생활 방식이 수출되면서 그때 에어컨도 함께 들어온 겁니다. 이제 1990년대가 되면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전역의 많은 국가들이 외국 투자를 받아서 이제 뭐 개방도 하고 도시도 건설하고 그런 것들에 착수를 했는데,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30년 동안 2억 명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중국은 그게 5억 명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뭐 뉴델리, 상하이, 서울 뭐 어디 할 것 없이 에어컨이 완비된 오피스, 뭐 호텔, 쇼핑몰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그 건물들 사진을 보시면 사실 뉴욕에 있는 건물하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양식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알고 보면 같은 건축가가 설계한 경우도 막 많고요. 세계적인 건축가들. 그래서 당시에 뭐 80년대, 90년대 이런 고층 빌딩들이 지어질 때 이 고급 건물, 고층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전 세계의 자금이 막 아시아 도시들로 쏟아 들어오죠. 그리고 그 들어올 때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건축 회사, 자문 회사가 함께 들어오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에어컨을 패키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시대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미국식 아주 진보된 문화라고 여겼던 거죠. 아니 또 에어컨 제국주의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되게 통창을 넓게 쓰고 그리고 이제 마루에서 이제 부채질을 하고 그런 어떤 전통적인 건축이나 생활 방식 같은 거는 이제 사라진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예, 맞아요. 실제로 이 에어컨이 건축 양식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사람이 뜨거운 여름을 건물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환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방마다 창문이 있고 천장도 높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에어컨이라는 게 생기면서 높은 천정 그리고 창문이 많이 달린 건 냉방에 오히려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꾸로 이제 가는 거죠. 창문도 없애고 천장도 더 낮게 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건축 방식이 바뀐 건데 이게 이제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건축 방식이 바뀌니까 이제는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되게 된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우리나라 건축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옥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 뒤가 튀어 있고 이렇게 마루 같은 게 있어서 바람기를 싹 내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방의 천장 같은 거 보시면 한옥의 그 기와 지붕 자체는 높이가 높은데 방에는 들어가면 천장이 낮거든요. 맞아요. 한옥은 그 사이를 그러니까 천장 꼭대기하고 방의 이제 끝부분 사이를 흙으로 채워놓거나 빈 공간으로 해둬서 뭐 어떤 냉방, 단열 이런 효과가 뛰어난 거죠. 근데 이런 건축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정말 저희 고모집이 그렇거든요. 그 고모집 가면은 별로 덥지도 않아요. 그 막 물 뿌리고 그냥 수박 먹고 이러면 그렇죠. 네, 그냥 시원해요. 예, 이게 실제로 뭐 지금 저희가 이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는 요 공간만 해도 살짝 반지층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틀지 않아도 시원해요. 아직까지는 엄청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연 환기나 통풍 이런 기능만 잘 갖추고 있어도 에어컨 사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신중하게 설계를 하면은 에어컨 사용을 우리가 또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좀 열린 공간을 마련을 하고 벽면의 면적 또 내열 설계 그늘 뭐 이런 것들을 균형을 잘 맞추면 되는데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문제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 않으시죠. 그쵸. 그래서 이제 20세기 고도 성장하던 미국에서처럼 에어컨을 필수 불가결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집, 사무실 이런 것들을 계속 짓고 있는 건 거죠. 그렇네요. 이게 사실 근데 또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 에어컨이 물론 전력 소모도 크고 뭐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에어컨이 없었다면 인류가 이렇게 또 발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에서는 들긴 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여름철만 되면 에어컨이 뭐 지구의 아주 적처럼 기후위기의 주범처럼 이렇게 많이 지목이 되는데 사실 또 긍정적인 역할도 굉장히 많죠. 뭐 정말로 세상을 바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싱가포르 초대 총리였던 리콴유어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귀중한 발명품 중 하나다라는 말도 했는데 이 이제 싱가포르 날씨가 엄청나게 덥잖아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의 급속한 현대화를 가능하게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어컨이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에어컨이라는 거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폭염에 시달리는 지역에서는 에어컨이 전기 잡아먹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 목숨을 살리는 기술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온 것도 우리가 뭐 에어컨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다만 이런 도시의 확장이라는 것이 에어컨을 없어서는 안 될 물건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취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이제 부채를 좀 들고 다니면서 뭐 에어컨 최대한 안 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서 에어컨을 아예 없앤다? 이 부분은 잘 상상이 안 돼요. 이게 더워서 에어컨 켜고 그래서 이제 바깥은 더 더워지고 이런 악순환을 좀 끊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보급률이 아까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98%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어컨이 없는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환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된 에너지 효율 건축물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테니까 그에 맞게 좀 완만하게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급진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에어컨이 아직은 좀 비교적 낯선 그런 기계인 국가들이 네.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에어컨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기 전에 대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곳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 독일 이쪽이요. 이쪽은 에어컨 보급률이 5%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는 덥다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인데도 에어컨 보급률이 뭐 50%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오래된 건축물이 많고 그리고 실외기 설치 규제가 있고 네. 또 전기 요금도 우리나라보다 한 2-3배 정도 비싸서 에어컨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제 에어컨 자체가 삶에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좀 다른 대안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좋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위스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그 정부의 특별한 허가 없이는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스위스에서는 에어컨이 그 전기 사용량의 2%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스위스 사람들이 에어컨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축 방식,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에어컨이 없이도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좀 발전이 진행돼 온 거죠. 그래서 그 종합하자면 뭐 에어컨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 뭐 당장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됐는데 에어컨이 이게 과연 언제부터 어떤 과정으로 필수적인 물건이 됐는지 또 에어컨 없이도 쾌적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에 아주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 던져주셨습니다. 에어컨의 발명과 확산부터 에어컨이 도시를 재정의한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